지금은 얼마까지 갈 수 있냐 계산할 때 적어도 15,000. 또 더 보면 제가 볼 때는 18,000. 나중엔 또 2만. 뭐 이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아직 대세상승장이다. 아직. 예. 오늘 이제 바로 글로벌 투자 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 관련해서 네. 본부장님의 좀 시야가 좀 궁금한데요. 네. 현재 주식시장 이제 점검 및 뭐 리뷰를 네.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날짜가 4월 2일인데 네. 현재 오후 2시 코스피가 3,100을 뚫었네요. 굉장히 아. 오랜만에.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코스피 3,100을 뚫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967 정도 됐는데 네. 현재 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장이 더할 나위 없는 네. 좋은 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큰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그 투자자로서의 어떤 제 커리어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제일 먼저 한국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네.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을 분석하는 투자 전략가, 네. 그 다음에 한국 투자를 하는 펀드 매니저, 네. 그 다음에 글로벌 투자를 하는 헤지 펀드 매니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네.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인 랩 운용. 네. 이렇게 지금 쭉 변해왔단 말이죠. 아, 그걸 다 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28년, 네, 다 하셨네. 아주. 네, 그렇게 쭉 가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정말 한국 투자만큼 어려운 게 없다. 아, 왜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아무리 분석을 해도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룰을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더라도 네. 굉장히 단타 위주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 네. 상당히 휘둘릴 수도 있다. 뭐 그런 게 한국 시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신흥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글로벌 전체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에 겨우 2%가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GDP의 절반이 훨씬 넘잖아요. 네. 한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잘 안 먹혀요. 심지어 이제 한국에 제가 다시 되돌아온 게 2014년인데 네. 2014년 하반기까지 또 엄청난 이 지배구조 문제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펀드멘탈적인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는 네.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어떤 주식의 가치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 근데 그런 게 상당히 지금 중국도 겪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시진핑이나 중국 정부가 마윈 회장 보고 너 뭐 이렇게 하면 흔들리고 네. 주가 폭락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펀드멘탈적인 요소 이외에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만큼 변동성이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100% 올라갔다 빠질 때 50% 빠지고 뭐 이거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한국이나 이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주 굉장히 경기순환적으로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투자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벌 투자를 2015년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국가가 어떤 때는 좋고 어떤 국가가 어떤 때는 좋고 또 어떤 업종이 어떤 때는 좋고 어떤 업종이 어떤 때는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하다 보면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시장 자체는 네. 대세 상승장에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어떤 업종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업종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지금 사이클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아, 한국이요? 네. 저는 보통 이제 투자를 하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네. 10년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 전체 10년 중에서 한 1, 2년만 하면 된다. 나머지 8년은 뭐 그냥 종목 선별은 하지만 뭐 집중 투자는 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 10년을 투자를 하면 8년은 투자를 하고 나머지 1, 2년은 좀 조심한다. 긴 사이클로 놓고 보면. 네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 규모 그리고 사이클적인 부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세적 주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추세적 주기는 2009년부터 시작됐다고 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11년, 12년 차잖아요. 좀 더 길게 가면은 18년, 19년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의 큰 그림이다. 근데 이 안에서 가끔씩 어떤 업종과 섹터가 리드를 하는 짧은 3년 주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한국이 맞물려 있다.
그게 반도체 사이클이다. 반도체. 네. 또 뭐 전기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업종들이 지금 그 긴 사이클 안에서 짧은 이 경기 순환적인 사이클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좋은 업종들이 다 몰려 있다. 그러니까 한국 비중을 투자를 해야 된다. 아, 지금은요? 예. 그래서 지수가 1,500대 내려갔다가 네. 한 레벨 앞에서 3,000 갔잖아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4,000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어요. 뭐 아니면 전기차 사이클이 끝났어요. 그러면 또 큰 폭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고 있으면 반도체 사이클, 전기차 사이클 이게 내년에 끝날까? 네. 안 날 것 같거든요. 내후년에 끝날까?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 큰 사이클이 같이 가는 사이클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럴 때는 한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네. 투자를 하시는 게 맞죠. 아,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이 코스피가 4,000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약간 아리송한 게 네. 지금 이게 본부장님이 네. 28년의 경력을 가지고 이제 한국 주식 시장에 이렇게 4,000을 갈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서 아 근데 그 전에 밑에 앞서 얘기한 거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 내가 좀 잘 안 맞더라. 그죠? 네. 맞아요. 이거 어느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저는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네.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타이밍은 있지만 네. 그래도 제 전체 투자 금액의 적어도 한 70%는 선진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60% 이상은 꼭 가져가요. 네. 뭐 신흥국을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네. 전체 포트폴리오의 30%밖에 안 가져갑니다. 네. 그러면 그 신흥국 안에 한국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국 비중을 아무리 많이 가져가봐야 10% 넘어가질 않아요. 네, 지금 사실 제 포트폴리오에는 한국이 없어요. 아, 아예 없나요? 예, 한국을 좋게 보지만. 좋게 보시면. 네, 근데 한국을 꼭 굳이 투자 안 해도 네. 제가 말했던 그 사이클적인 업종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반도체를 투자를 하는데 꼭 굳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투자를 하냐? 그건 그게 아니라 네. 그냥 미국에 상장된 ETF든 네.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든 물론 마이크론을 투자하기보다는 ETF를 투자합니다만 네. 뭐 아니면 반도체 장비 아니면 파운드리 TSMC 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꼭 굳이 한국을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업종을 좋아하는 거지. 네. 그리고 한국이 거기에 맞물려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을 쫓아가는 전략을 썼을 때 훨씬 더 편해요. 투자하기에. 왜냐하면 실적만 보면 되고 네. 그 회사, 그 나라의 어떤 지배구조 문제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LG화학이 분할해가지고 예, 전기차 쪽을 저쪽으로 간다더라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한국을 좋게 보는 이유가 한국만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글로벌로 봤더니 네. 한국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한국 투자를 일정 부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꼭 굳이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달러를 벌어들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로 투자를 하셔도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오히려 나중에 미래에 부가 더 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본부장님 같은 경우 작년 코로나 때도 그렇고 네. 최근에 2, 3개월간 이제 지속된 그 행보장, 조정장에서도 일관되게 롱을 주장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그 이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제 경험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도 좀 약간 성향상 성향. 예, 좀 튀는 걸 좋아해요. 아 진짜요? 예, 예. 다른 사람들한테 그 좀 얘기를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옛날에 제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튀었던 이유가 네. 빠르게 이제 전략 헤드랑 리서치 센터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제가 금융을 들여다봤고 네. 금융 업종을 분석을 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1997년, 98년 IMF 위기 올 때 네.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에 제 리포트가 인용이 되면서 우리나라 은행이 망한다. 뭐 망할 만한 은행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글이 올라갔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망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제가 그렇게 좀 그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을 잡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타이밍으로서 좀 명예라기보다도 어쨌든 좀 이름이 났죠. 아, 마켓 타이밍을 예, 예. 적절하게. 예, 그때 97년, 98년도에 네. 은행, 그다음에 2006년도에 제가 셀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그때도 2년 뒤에 맞기는 했지만 그 짧은 2년이었지만 굉장히 힘든 구간을 경험을 해요. 2006년도에 숫자들을 다 들여다보면 다 시장은 고점이다라는 제가 보는 모델상으로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걸 신봉을 하고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결국 잘렸습니다. 틀렸으니까. 예. 2007년 틀렸죠. 네. 예. 틀렸기 때문에 잘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려운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모든 펀더멘탈적인 분석을 하고 네. 타이밍을 잡기도 하지만 네. 여기에 정부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간과했던 게 유동성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네. 그 유동성만 가지고 펀더멘탈이 꺾여 내려와도 한 1, 2년 동안 더 시장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피부로 경험을 했잖아요. 네.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다가 잘려보시면 네. 지금 힘들어요. 만약 갑자기 지금 하시는 이게 네. 갑자기 못하게 됐다. 아, 상상하기도 쉽습니다. 그렇죠.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조심합니다. 매도 콜 시장 끝났다. 네. 이 얘기는 다른 분들의 목숨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쭈그러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부가 줄어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매도 얘기를 할 때는 네. 정말 컨빅션이 있어야 된다. 정말 찬스를 다 보고 마지막에 정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품이야. 이거 진짜 잘못됐어. 네. 이거는 큰일 나. 네.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난 제가 미국 시장이 좋다고 얘기한 게 2016년부터 나스닥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나스닥이 4,200포인트 정도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8,800 간다고 얘기했고 네. 또 8,000 갔었을 때 10,000 간다 그랬고 네. 10,000 갔을 때 12,000 간다 그랬고 네. 12,000 갔을 때 14,000 간다 그랬어요. 다 갔잖아요. 네. 지금은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계산할 때 적어도 15,000. 또 더 보면 제가 볼 때는 18,000. 나중엔 또 2만 이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빨리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간에 대세상승장 안에 있는데 조정이 온다면 그 조정은 보통 많이 와야 20%. 그거는 길어봐야 단기간 3개월. 그러니까 그걸 버틸 수 있게 손을 잡아주는 게 맞지. 지금 깨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어떤 분은 2월 달 딱 며칠 날 꼭지에 딱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마이너스 30% 적어도 20%씩 깨진 분들이 너무 많아. 들어가도 하필 최고점. 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분들한테 네. 아무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적어도 그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팔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다시는 주식시장에 안 돌아온다. 그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쁜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어려운 기간을 잘 버텨내고 네. 인고를 하고 수익을 냈다. 그럼 이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고 그렇죠. 제대로 된 투자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말 꼭지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90% 이상이 아니라면 네. 저는 쉽게 꼭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난 2월부터 네. 4월 중순까지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었을 때 네.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흔들리기 시작했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분할 매수를 하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되돌리는데 왜 되돌리냐면 펀더멘탈이 좋고 네. 대세상승장 아래에 있으니 1, 4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돌릴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5주 내지 6주 정도를 매주 분할 매수를 하자.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 그림 아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야지 중간중간에 흔들림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주린이 분들이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 대세상승장이다. 아직. 예. 어떻게 보면 또 몇 년을 더 갈지 모른다.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고 있다. 네. 그게 지금 4월이란 말이죠.
그럼 이 경기 회복으로서 얼마나 더 갈지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이 서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졌는지 안 비싸졌는지 봐야 되고 그다음 또 나중에 정말 어떤 시스테매틱 리스크 체계적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2008년처럼 그러니까 그것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제가 2006년에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는 일어나는데 앞으로 2년 안에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품도 이거는 주식을 다 100%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100% 다 지금 들고 갑니다만 주식 100%에다가 이게 50% 인버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다 캐시로 들고 갈 수도 있어요. 결국 큰 타이밍 아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매력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꾸 베어리시하고 비관적인 얘기를 해봤자 별로 좋을 게 없다.